한국이 멈추면 미군은 14일 안에 전멸합니다. 순식간에 워싱턴 펜타곤 전략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도상 면적 고작 0.7%. 그저 빨리만 만드는 나라. 운이 좋아 선진국이 된 나라라며 유럽과 일본의 엘리트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던 한국 따위가 도대체 어떻게 강대국들의 무기시장에서 줄을 서서 무기를 사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이 무엇을 쥐고 있기에 오만했던 선진국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앞에 무기 때문에 애원하게 된 걸까요?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전 세계의 목줄을 조용히 장악해버린 한국의 이것. 미국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베를린 지하 벙커의 공기는 시체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4시 창문 없는 회의실의 조명은 창백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전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 위에서 방어선은 매분 매초 뒤로 밀려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테이블 위의 공기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아니, 비현실적으로 느긋했습니다. 그 차가운 테이블 구석에서 저는 마른 세수만 반복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펜타곤의 의뢰를 받아 이곳에 파견된 전략물자 분석가 로버트 벤스입니다. MIT에서 군수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펜타곤에 들어간 지 올해로 딱 27년째입니다. 걸프전 당시 사막 한가운데로 식수를 나르는 보급 작전부터 아프간 철수 작전의 물류 설계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보급이라는 전장에서 살아온 셈이죠. 그런 제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이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직무유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무너지는 전선을 막을 방패를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전차 300대, 자주포 200문. 당장 한 달 안에 이 물량이 도착하지 않으면 국경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시간 동안 제가 들은 단어는 검토, 조정, 불가 같은 서류 속의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조달 담당관 안드레아스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두꺼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긴박함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36개월입니다. 그게 최소입니다. 그는 마치 남의 나라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데만 1년, 부품 공급망을 다시 짜는데 6개월, 그리고 실제 조립과 테스트에 1년 반. 독일의 마이스터 정신에 따르면 그보다 빠른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프랑스 국방부 대표 피에르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클레르 전차 라인은 2027년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새 주문을 받으려면 의회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행정 절차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전쟁은 피가 튀는 현실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반대편에서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유럽 연합군 방위 사령관 노박 장군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6개월? 3년이라고요? 장난합니까? 3년 뒤면 우리나라는 지도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쓸 포탄이 없어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서류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노박 장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난처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고 피에르는 시선을 피해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은 도와주기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는 빨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죠. 평화에 젖어 녹슬어버린 유럽의 거인들.
그게 제가 27년간 목격해온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중공업 연합을 대표해 참석한 야마다 켄지 이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노박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전쟁은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마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가볍게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무기는 전장에서 반드시 고장납니다. 일본과 독일이 왜 세계 최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들여 완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담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는 노박 장군의 의도를 묵살하는 발언이었죠. 야마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빠른 것은 저급하다는 오래된 편견. 그리고 그 편견 뒤에는 어차피 너희에겐 우리밖에 대안이 없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생존이 없었습니다. 절차와 자존심만 남은 낡은 귀족들의 사교장 같았죠. 노박 장군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지도 위의 국경선을 허망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이 견고한 오만의 카르텔을 깨트릴 말도 안 되는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는 어제 늦은 밤 급하게 전달받은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다른 제안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야마다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고 안드레아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얇은 봉투 안에 적힌 숫자 하나가 오늘 이 회의실을, 아니, 제가 평생을 바쳐온 방산 시장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내민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중앙에 멈췄습니다. 회색빛 갱지로 된 얇은 봉투. 그 위에는 화려한 로고도 금박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잉크로 수신인과 발신인만 적혀 있었죠. 안드레아스는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집어들듯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런 제안서를 읽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그는 콧방귀를 뀌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3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재원표, 둘째 장은 가격표, 그리고 마지막 장은 납품 일정표였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시선이 첫 장을 대충 훑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다시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마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농담을 적어놓은 겁니까? 그의 말에 옆에 있던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고개를 내밀어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입에서도 짧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이런. 영어를 잘못 번역했군요. 년을 월로 잘못 썼어요. 안드레아스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가 팔랑거리며 노박 장군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박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초도 물량 180대, 계약 후 5개월 내인도. 순간 벙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개월. 방금 전까지 36개월, 즉 3년을 이야기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라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철판을 자르기 시작해도 6개월은 걸리는 게 이 바닥의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야마다 이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군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전차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5개월 만에 가져오겠다는 건 창고에 녹슬어가는 고철을 페인트만 칠해서 주겠다는 소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마다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27년 동안 펜타곤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안서를 봤지만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으로도 미국의 생산력으로도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대에서 불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신성한 나토 회의장을 사기극으로 물들였다는 분노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화려한 미사역으로 문장을 꾸밉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지나치게 건조했습니다. 변명도 설득도 없이 오직 숫자와 날짜만 적혀 있었죠. 저는 노박 장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류의 두 번째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산 라인 가동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평시 생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라인 1 24시간 3교대 가동 중. 라인 2 예비 부품 확보 완료, 즉시 조립 가능. 라인 3 전시 상황 대비 유휴 라인 활성화 대기. 이건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공장을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완성된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은 주문이 없으면 라인을 멈춥니다. 재고 비용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문이 없어도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나라의 기업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든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면 즉시 반격해야 하기에 군수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한 나라. 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무겁게 깔리자 야마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벤스 박사, 지금 이 허풍을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산 현황표를 가리켰습니다. 야마다 이사님, 일본의 공장은 하루에 몇 시간 돌아갑니까? 8시간입니까? 잔업을 하면 10시간 정도겠죠. 주말에는 쉬고요. 야마다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은 품질과 직결됩니다. 무리한 가동은 불량을 만들 뿐이죠.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저는 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공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돌아갑니다. 기술자가 퇴근하면 다음 기술자가 그 자리에 섭니다. 기계가 식을 틈이 없습니다. 3년을 1년으로 압축하는 힘은 마법이 아니라 갈아 넣은 시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박 장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5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데이터대로라면 이미 100대는 조립이 끝나 있을 겁니다. 도색하고 포장해서 배에 싣기만 하면 됩니다. 제 대답에 안드레아스와 피에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야마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소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야마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만들 수는 있겠죠. 밤새워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쇳덩어리가 전장에서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요즘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센서와 통신 장비가 들어가는 정밀 컴퓨터입니다. 빨리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껍데기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두뇌는 다릅니다.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 위성 통신 모듈, 적을 식별하는 AI 센서. 이것들이 없다면 전차는 그저 움직이는 관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저는 다시 서류 봉투 안을 살폈습니다. 종이는 3장뿐이었지만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의실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야마다 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껍데기만 있어서는 소용없죠.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의심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차를 만드는 공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반도체 제국의 설계도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의 조명이 반사된 스크린 위로 복잡한 회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차의 장갑 두께나 포신의 구경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전차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메인 보드의 설계도였습니다. 야마다 이사님 방금 말씀하셨죠. 요즘 전차는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회로도의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전에서 포탄을 명중시키는 건 화약이 아닙니다. 연산 능력입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람의 세기를 계산하고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포신을 돌리는 그 0.1초의 순간. 그 순간을 지배하는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와 군사위성, 그리고 최신형 미사일의 칩 공급망이 붉은색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실선이 시작되는 곳은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토군이 사용하는 주력 미사일의 유도 칩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의 출처입니다. 안드레아스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게 전부 한국산이라는 겁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드론이나 정밀 타격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경우 전 세계 물량의 90%를 한국 기업 2곳이 쥐고 있습니다. 야마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완제품 시장을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기색이었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소재는 일본이 공급합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가 준 재료로 칩을 찍어내는 공장에 불과해요. 원천 기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은 훌륭하죠. 저는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더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야마다 이사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필요한 건 실리콘 원판이 아닙니다. 당장 미사일에 꽂아서 쏠 수 있는 완제품 칩입니다. 일본이 밀가루를 댄다고 해서 빵을 굽는 기술까지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마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은 제조 경쟁에서 밀려났고 한국은 그 틈을 타 미세공정이라는 괴물 같은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쟁에 휘말려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속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토군의 신형 전차 생산 중단, 미군의 위성통신망 데이터 처리 속도 40%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노박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지금 요청하신 그 전차들, 한국산 칩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시동은 걸릴지 몰라도 조주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닙니다. 무기의 뇌를 빌려오는 겁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국을 그저 값싸고 튼튼한 무기를 만드는 하청 업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나토군의 신경망을 쥐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군대도 멈춘다는 소리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반도체 공급망을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야마다는 분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나라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숫자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노박 장군이 지도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반도체는 알겠소. 그런데 이 많은 물자를 대체 어떻게 옮긴다는 거요? 칩이 아무리 좋아도 50톤짜리 전차 수백 대를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순 없지 않소. 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반도체가 두뇌라면 결국 전쟁은 물류입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무기는 섬에 갇힌 보물일 뿐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USB 폴더의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이 반도체만 만드는 줄 아셨습니까? 화면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그 배의 심장인 엔진과 배터리까지. 이 나라는 뇌만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뇌를 움직일 튼튼한 심장과 바다를 건널 다리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공포는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큰 그림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 속의 지도가 육지에서 바다로 확장되었습니다. 푸른 대양 위로 수천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가스 탱크를 싣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장군님, 전쟁은 총을 쏘는 것보다 물자를 나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럽의 가스관이 잠기면 당장 전차 공장은 멈춥니다. 그 에너지를 바다 건너 누가 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 하단에 수치를 띄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80%, 친환경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1위, 바로 한국입니다. 그때 야마다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배라면 일본도 만듭니다. 과거 세계 1위는 우리였습니다. 과거형이군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 배는 튼튼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박 장군님께 필요한 건 2년 뒤에 오는 배가 아니라 지금 오는 배입니다. 저는 조선소의 작업장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조선소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보통 40개월이 걸리는 선박 건조를 24개월 만에 끝냅니다.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설계와 조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배를 찍어내던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조선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설계와 조립을 동시에 한다고요? 그러다 실수가 생기면 전부 뜯어 고쳐야 할 텐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평시에도 전시처럼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남들보다 2배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뻘건 불꽃이 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가형 배터리가 폭발하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하 20도의 냉동 챔버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배터리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쟁의 심장, 배터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요즘 드론, 무전기, 심지어 잠수함까지 전기로 움직입니다. 만약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 영상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작전 중에 무전기가 터지거나 드론이 추락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는 다릅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률이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나토군 주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 배터리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물속 깊은 곳,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스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로 머리를 채우고 배터리로 심장을 뛰게 하고 배로 실어 나른다.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국방의 전 과정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물건 잘 만드는 공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병참 기지이자 요새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유럽의 안보는 그날로 마비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무거움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전 세계의 바다와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차라리 미스터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노박 장군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벤스 박사,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포기한 제조업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돈도 안 된다며 다들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도망칠 때 왜 한국만 이 지독한 현장에 남아서 이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겁니까? 장군의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 가까운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7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찾아낸 단 하나의 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네. 나라가 통째로 망할 뻔했던 뼈아픈 기억 말입니다. 저는 저장 장치의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1997. 그 숫자 하나에 한국이 가진 불가사의한 힘의 원천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반도체 회로도와 거대한 선박의 위용은 사라지고 거리에서 고개를 떨군 가장들과 굳게 닫힌 은행 셔터 그리고 국가부도라고 적힌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1997년. 한국은 망했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가금고에 남은 돈은 고작 39억 달러. 빚을 갚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사실상 나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저는 안드레아스와 피에르 그리고 야마다를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인재들은 해외로 도망치고 시스템은 정지하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거리, 아이의 손을 잡은 주부, 장롱 속 폐물을 꺼내든 노인,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노박 장군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폭동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내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국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결혼반지, 아이 돌반지, 심지어 올림픽 메달까지.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0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다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제 버블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일본은 조용히 침체했지만 한국은 뜨겁게 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바꿨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힘이 없으면 뺏긴다.
이 트라우마가 그들의 산업 현장에 고스란히 이식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재의 한국 공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왜 한국 조선소가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지, 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명절에도 교대로 라인을 지키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24시간 가동은 초과 근무가 아닙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안드레아스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돌리지만 저들은 생존하기 위해 돌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워라밸과 안정을 찾으며 제조업을 줄일 때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위기가 오면 해고하는 대신 더 미친 듯이 기술을 개발해서 위기를 돌파해버리는 방식. 그 무식하고도 처절한 방식이 3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야마다 이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야마다 이사님, 아까 한국을 두고 빨리 만드는 건 사기라고 하셨죠? 야마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나라가 망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 그게 바로 한국을 지탱하는 진짜 엔진입니다. 노박 장군은 멍하니 화면 속의 금모으기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저 사진 속 평범한 시민들의 눈빛이 전선의 선 병사들의 눈빛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벤스 박사.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저거였소. 네.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저 태도 말이오. 장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제안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기를 계약하는 게 아니오. 저 나라의 생존 본능을 수입하려는 거요.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기술력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락함을 택해 도태된 자들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남은 자들의 대결. 그리고 그 승패는 이미 1997년에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박 장군이 제안서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야마다 이사가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찬물이 튀어 하얀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개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감성파리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금모으기, 정신력?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벤스 박사, 경제는 동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그 성장은 거품 위에 지어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너무 빠르면 탈이 납니다. 일본이 왜 천천히 가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멈춰 있다는 사실을 신중함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죠. 저는 야마다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이라는 환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 제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야마다 이사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난 30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스크린에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 띄웠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이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리라고 압박했을 때 일본은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자 정부가 돈을 풀어 거품 경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자 일본은 선택했습니다. 성장을 멈추고 현상 유지를 하기로. 파란색 그래프는 80년대 중반 정점을 찍고는 30년 내내 지루한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혁신은 위험하니까 피하고 구조조정은 아프니까 미루고 도장은 10번 찍어야 결제가 나고 팩스와 도장이 없으면 업무가 안 돌아가는 나라.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완벽한 시스템의 실체 아닙니까? 야마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붉은색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쳤다가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곡선. 한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1997년 국가부도. 일본보다 훨씬 더 처참한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상 유지 대신 판을 깨는 것을 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재벌 기업 절반을 강제로 해체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디지털로, 반도체로, 문화 콘텐츠로 끊임없이 먹거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안드레아스가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달렸군요. 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 한국 세계 3위, 일본은 10위권 바뀝니다. 야마다 이사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형님이고 한국은 아우라는 오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야마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야마다 이사님, 당신들이 30년 전 매뉴얼을 붙들고 팩스 용지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늙어버린 시스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전쟁처럼 혁신하며 살아남은 시스템을 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유럽의 30년을 결정할 겁니다. 노박 장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마다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벤스 박사, 한국 정부와 연결해 주시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계약하겠소. 그 한마디는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선진국들이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무시했던 작은 거인에게 손을 내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노박 장군의 서명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저는 벙커 중앙에 있는 메인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증이 남았습니다. 회의 초반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패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조건이 다릅니다. 저는 입력창에 단 하나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엔터키를 누르자 멈춰있던 화면 속의 지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스와 피에르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까는 시작 보름 만에 붉게 물들며 속절없이 무너졌던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년이 걸린다던 전차가 5개월 만에 전선에 도착해 적의 허리를 끊어놓습니다. 먹통이 되었던 통신망은 한국산 반도체를 통해 다시 연결되고 정밀 유도 미사일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자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바다가 봉쇄될 위기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실어 나른 에너지와 탄약이 끊임없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웅장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도를 뒤덮었던 붉은색 경고등이 사라지고 평화를 상징하는 선명한 푸른색 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어 성공. 전쟁 억제력 확보. 그제야 벙커 안의 사람들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워싱턴 펜타곤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만큼은 일본처럼 압박하지 않는지, 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안드레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2인자가 크는 걸 두고 보지 않으니까요. 일본을 풀라자 합의로 주저앉혔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견제해야 할 경쟁자였지만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안보 파트너입니다. 펜타곤 전략 보고서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세계 공급망의 척추다. 이 척추가 부러지면 미국의 패권도 함께 무너진다. 회의실은 엄숙해졌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마다 이사는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장인 정신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도토리를 재고 있을 때 한국은 세계라는 거대한 판을 읽고 그 판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노박 장군이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벤스 박사,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소. 아니, 유일한 선택을 했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폐허 속에서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베를린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 갇혀있던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슈퍼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을 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위기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거인들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베를린의 거리에는 어느덧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샘 회의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화롭게 잠든 유럽의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밝히고 있을 작은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거대한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위기를 먹고 자라는 거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이한 나라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성장 가능성이 낮은 나라라고 평가절하 했죠. 가진 것이라곤 돌멩이와 사람뿐인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절망의 땅. 그게 바로 70년 전 한국의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0년이 아니라 단 30년 만에 그 예언을 보란듯이 뒤집었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더 일하고 남들이 잘 때도 일했습니다.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벌어온 달러로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신이 내려주는 요행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룬 것은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진한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야마다 이사가 비웃었던 그 속도, 한국인들의 입에 붙어 있는 빨리빨리,
외국인들은 그것을 조급함이라고 비웃지만 저는 그 속도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그들에게 속도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잠시라도 멈추면 침략당하고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잡아먹혔던 5,000년의 역사가 그들의 DNA에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렸습니다. 남들이 거들 때 뛰었고 남들이 뛸 때 날았습니다. 그 처절한 질주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를 만들었고 바다를 호령하는 조선소를 만들었으며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방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조급함은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역동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지만 한국처럼 위기에 강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석유 파동이 왔을 때 그들은 중동 건설로 위기를 넘겼고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정보통신 기술로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반도체와 자동차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국에게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노박 장군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다시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믿었던 동맹조차 흔들립니다. 이런 난세에 가장 필요한 파트너가 누구겠습니까? 온실 속에서 평화롭게 자란 화초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기어이 뿌리를 내린 잡초 같은 나라,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지는 야생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은,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산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미사일이 멈추고 유럽의 자동차가 멈추고 세계의 인터넷이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총칼보다 더 강력한 힘, 대체 불가능한 국력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저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오늘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들이 아닙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뼈가 으스러지게 일했던 아버지들,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평범한 국민들,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시스템이 오늘 밤 세계의 안보를 구했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그 땀방울이 오늘 밤 대한민국의 위상을 에베레스트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저 로버트 벤스는 감히 단언합니다. 21세기는 대한민국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 나라는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딛고 더 높이 비상할 테니까요. 이것으로 제 긴 보고를 마칩니다. 한 명의 제3자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연구하고 지켜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뤄낸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주인공이니까요. 지금까지 펜타곤 전략물자 분석가 로버트 벤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온 나라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자부심을 기억으로 남기고 기억은 결국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이어주세요. 지금까지 감독누이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